안녕하세요. 전산 세무 1급 제82회 기출문제 이론편 보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 중 회계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1번 감가상각 자산의 내용 연수 변경은 회계 정책의 변경에 해당한다. 내용 연수를 변경한다. 회계 추정의 변경에 해당할 것입니다. 2번 회계 정책의 변경은 점진적으로 처리하여 그 효과를 단기와 단기 이후 기간에 반영한다. 틀렸다 그죠? 회계 정책의 변경은 소급법을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3번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 변경은 방법에 대한 변경이니까 그지? 회계 정책의 변경에 해당할 것입니다. 지문에서 회계 추정의 변경에 해당한다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틀렸다. 1, 2, 3번 지문 틀렸으니까 정답 4번이겠다. 그지요? 회계 추정 변경은 점진적으로 처리하여 단기와 단기 이후 기간에 반영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정답 4번. 2번 봅시다. 다음은 재무상태표상 자본금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거래이다.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자본금 계정이 증가 또는 감소하지 않는 거래 찾아봅시다. 1번 당사는 주식을 할인 발행했다. 할인 발행할 때 대변의 자본금 계정 과목이 액면금액 기준으로 회계 처리된다. 그지? 자본금 계정이 증가합니다. 당사는 주식을 할증 발행했다. 할증 발행할 때도 액면금액 기준으로 대변의 자본금 계정 과목이 기록되고 할인 발행, 할증 발행 동일한 금액이 대변의 자본금 금액으로 기재됩니다. 액면금액이니까 그지? 1, 2번 모두 자본금 계정이 증가합니다. 3번 당사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주식 배당했다. 차변에 미처분 이익잉여금 대변의 자본금 계정 과목이 올 거고요. 대변의 자본금 계정 과목 기록되니까 자본금이 증가하는 거래입니다. 1, 2, 3번 자본금이 증가하니까 정답은 4번이 될 것입니다. 4번 당사는 주식 10주를 5주로 병합했다. 주식 병합을 의미하고요. 주식 10주를 5주로 병합할 때 액면가액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사실은 상황은 달라집니다. 자, 주식 10주고 한 주당 액면금액이 100원이었답니다. 그래서 자본금 금액이 1,000원이다 이거지. 이러한 상황에서 5주로 병합했다고요. 액면금액이 그대로 한 주당 100원이면 요거는 감자가 됩니다. 자본금이 줄어드는 거고요. 액면금액이 비례적으로 200원으로 딱 이렇게 변동하면은 총액으로 자본금 총액으로 따지면 자본금의 금액으로 따지면 1,000원으로 변동 없으므로 요거는 자본금이 증가 또는 감소하지 않는 거래에 해당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문 자체가 조금 미비한 것이지요. 액면금액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언급이 없으니까 좀 적절하지 못한 지문이라고 생각되고 물론 답을 찾는 거는 큰 어려움 없습니다. 1, 2, 3번이 확실하게 자본금이 증가하는 거래니까 답은 찾는 데는 어려움이 없지만 조금 아쉬운 지문으로 생각되고 앞으로 시험을 칠 분들이라면 요 지문을 좀 제대로 수정해가지고 학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실무에서 주식 병합은요. 주식수를 줄이되 액면금액을 건드리지 않는 거래가 많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감자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지문 썩 좋지 않고 실무를 좀 반영해서 좀 논란 없는 문구로 바꾼다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수정하십시오. 자, 주식 5주를 주식
10주로 주식 분할하였다. 뭐 이렇게 하십시오. 주식 분할하였다. 그리고 조금 더 명확하게 하려면 당사는 주식 거래 활성화를 목적으로 요 문구까지 끼워주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당 주가가 엄청 비싼 겁니다. 한 주에 100만 원씩 한답니다. 우리 회사 주식이. 그러면 거래가 잘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좀 잘게 쪼개면 거래가 좀 원활화되고 그러면 주가도 자연스럽게 상승할 수 있을 거다 이겁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한 주당 액면금액으로 따졌을 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으로 돼 있는 거를 요런 5주를 그러면 자본금으로 금액 따져보면 500만 원이다. 그지? 요거를 한 주당 액면금액으로 50만 원, 요거를 이제 10주로 이렇게 주식 분할하는 경우가 굉장히 실무에서 많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실무 차원에서 이게 훨씬 더 적절한 용어가 될 것이고 일반적으로 주식 분할에 대해서는 액면금액을 이렇게 딱딱 쪼개면서 주식수를 늘리는 거다라고 우리가 실무에서도 통용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액면금액은 어쩌고 저쩌고에 대해서 굳이 설명 안 하더라도 주식 분할하면 이런 거래를 다 알고 있으니까 이것이 훨씬 적절한 지문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됐죠? 이렇게 수정해서 학습합시다. 3번 봅시다. 다음은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른 설명을 모두 고르시오. 가 매입과 관련된 할인, 애누리 및 기타 유사한 항목은 매입 원가에서 차감한다. 맞을 것이고요. 재고자산이 손상을 입은 경우에도 재고자산 시가가 원가 이하로 하락할 수 없다. 틀렸다 그죠? 저가법으로 금액을 산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 손실이 있을 때는 인식해야 되는 거다. 재고자산은 취득 원가를 장부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시가가 취득 원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시가를 장부 금액으로 한다. 저가법에 대한 설명이다 그죠? 맞는 내용이다. 재료 원가 중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부분은 원가에 포함되지 않고 발생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우리 원가 회계할 때 비정상 공소는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한다라는 내용 배웠었다. 그지? 그와 유사한 논리의 규정이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재고자산 부분에 언급되어 있답니다. 이 내용입니다.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다. 맞죠? 그래서 맞는 설명은 가, 다, 라가 될 것입니다. 가, 다, 라. 정답은 4번. 됐죠? 지웁니다. 문제 4번. 다음은 주식회사 세무의 차량 구입에 대한 내역이다. 차량의 취득 원가와 2018년 감가상각비로 맞는 것은 주식회사 세무는 2018년 10월 1일 영업목적 승용차를 5천만 원에 취득했다. 취득 원가에 포함되어야 되겠다. 그죠? 당연히. 그 다음 차량 취득세 및 등록 부대 비용이 175만 원 발생했다. 취득 부대 비용이다. 그지요? 취득 원가에 합산되어야 될 것이고 차량 구입 후 자동차 타이어를 스노우 타이어 100만 원으로 교체했고 이종
50%를 자동차 대리점으로부터 지원받았다. 자, 우리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의 사례를 우리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수익적 지출의 사례로서 타이어, 자동차 타이어 교체는 원상 유지를 위한 비용으로서 수익적 지출에 해당합니다라는 사례가 나와 있더라 이겁니다. 자본적 지출이 되려면 성능이 엄청 좋아진다던가 내용 연수가 연장된다든가 그래야만 그거를 자본적 지출로 분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규정을 조금 변형해 가지고 출제한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썩 좋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기업회계 기준과 법인세법 유사한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자본적 지출이 사례입니다. 이런 거는 수익적 지출의 사례입니다. 라고 나와 있지만 그거는 실무 적용할 때 참고하십시오라는 목적에서 사례를 제시한 것이고요. 실제로 자본적 지출인지 수익적 지출인지 판단은 사실은 그 실제 성격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라고. 타이어 교체가 수익적 지출의 사례로 언급되어 있지만 만약에 우리 회사가 업무하는 데 있어서 우리 회사가 있는 지역에 눈이 엄청 많이 내리고 스노우 타이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동차의 성능이 엄청 우리 자동차 활용도가 엄청 스노우 타이어로 인해서 좋아진다라고 판단된다면 이 부분은 사실은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거지 사실은 실무라면. 그래서 조금 너무나 규정에 나와 있는 사례를 달달달 외워가지고 푸는 식으로 그렇게 유도하고 있는 좀 좋지 않은 문제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어쨌든 출제자의 의도는 그 규정을 가지고 지금 문제 푸십시오라는 의도로 출제한 거라고. 할 수 없지, 그지? 좀 아쉽지만 출제자 의도대로 풉시다. 그래서 타이어 교체이기 때문에 수익적 지출이래. 그래서 이거는 취득원가에 합산할 필요 없다. 됐습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저는 개인적으로 못마땅합니다. 어쨌든 출제자 의도에 맞춰서 푸는 겁니다. 자, 주식회사 세무의 차량 운반구의 잔존가액은 0원이고 내용연수 5년이고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이고 월할 생각한답니다. 오케이? 그러면 취득원가는 51750000이고 마이너스 0원 잔존가액이고 요거 나누기 5년 요게 1년치 감가상각비인데 월할 생각한다 그지? 12개월분의 10월 1일 날 취득했으니까 11, 12, 3개월치 감가상각 해야 될 겁니다. 금액 열심히 계산해 보면 51750000 나누기 5 곱하기 3 나누기 12는 2 5 87500 이렇게 계산될 것입니다. 정답은 51750000 하고 2587500 정답은 2번. 그렇죠? 주식회사 세무회계 처리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를 때 이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한다. 감가상각비를 정해진 금액 다 해라 그런 뜻으로 적은 것 같네요. 됐습니다. 정답은 2번이었다. 지웁니다. 문제 5번. 다음은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른 설명을 모두 고르시오. 가.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을 인식한다. 맞겠지요? 나.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맞다, 그죠? 다. 무형자산의 상각 대상 금액을 내역연수 동안 체계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죠? 유형자산과 동일합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합리적 방법을 결정 못할 때는 정액법을 한다라는 규정이 있더라 이겁니다. 라.
무형자산의 사용이나 처분으로부터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는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한다. 이런 내용은 공부한 적 없다, 그지? 일단 넘어가고 가, 나, 다가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 일단 답 찾으면 되겠네요. 가, 나, 다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지문은 4번밖에 없네요. 정답은 4번. 됐죠? 답을 찾는 데는 큰 어려움 없을 것 같고 라라는 내용이 이제 등장했으니까 참고로 소개해 드릴게요. 기업회계 기준에 무형자산에 대한 내용으로 이러한 규정도 언급이 되어 있답니다. 읽어라 볼까요? 무형자산의 사용이나 처분으로부터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는 재무제표에서 제거한다는 규정이 있더랍니다. 당연하지, 그지? 무형자산을 처분했다. 돈 주고 팔았다 이겁니다. 우리가 특허권 가지고 있다가 돈 주고 팔았다. 그러면 재무상태표에서 그 부분을 제거해야 되겠지. 처분에 대해서는 당연한 소리고 이 부분이지, 그지? 무형자산을 사용하더라도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애당초 예를 들어볼까? 개발 활동에 성공해가지고 프로젝트에 성공해가지고 프로젝트에 투입된 돈을 개발비라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했답니다. 야, 이 프로젝트 성공해가지고 우리 이제 돈 된다, 대박 났다라고 판단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한 2, 3년 정도 지나서 판단해 보니까 이제 시장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성공했던 그 개발 프로젝트가 이제 무용지물이다라고 판단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뭐 그냥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해 버리랍니다. 이런 규정이 기업회계 기준에 언급되어 있대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이러한 내용 소개해 드렸고 조금 더 부연 설명해 볼게요. 그래서 이 규정을 가지고 실무에서는 이렇게 해석한답니다. 유형자산에 대해서 우리 손상차손이라는 거 공부했습니다. 그죠? 유형자산을 취득했는데 뭔가 손상이 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손상차손 누계기라는 계정과목 자산의 차감 계정 과목 기록하고 차변을 손상차손이라는 비용으로 인식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손상된 부분이 다시 회복하면 그거에 대해서 다시 또 이익으로 인식하고 그런 회계 처리를 공부했었을 겁니다. 유형자산에 대해서. 무형자산도 사실 따져보면 손상이 생길 수 있어. 똑같은 논리로 회계 처리하면 되는데 다만 무형자산은 그 성격상 손상이 한번 일어나면 회복이 힘들다라고 본답니다. 말 됩니까? 그래서 요 규정을 가지고 실무에서는 무형자산은 손상이 한번 되면 회복이 안 되구나. 그래서 그냥 손상되었다 생각되면 그냥 바로 제거해 버리는구나. 뭐 그렇게 해석을 한답니다. 이 규정이 시험에서 소개되어서 부연 설명,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하는지까지 부연 설명 한번 해 보았다. 됐지요? 어이. 문제 6번.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당기 총 제조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자, 직접 재료 원가 얼마 물음표로 나와 있고요. 직접 노무 원가 50만 원, 제조 간접 원가는 직접 노무 원가의 150%랍니다. 그러면 50만 원 곱하기 1.5 하면 되잖아. 그지? 75만 원입니다. 가공원가는 직접 노무원가와 제조원가 합한 거다, 그치? 50만 원 플러스 75만 원 얼마입니까? 125만 원입니다. 125만 원이 가공원가인데 요거는 직접 재료원가의 200%랍니다. 그럼 직접 재료원가는 얼마라는 겁니까? 125만 원 나누기 2지 뭐. 62만 5천 원입니다. 됐지요? 단기 총 제조원가 계산하면은 직접 재료원가 플러스 직접 노무원가 플러스 제조 간접원가 세 개를 더하면 얼마입니까? 187만 5천 원이 톡 튀어나옵니다. 정답은 4번.
됐습니다. 문제 7번. 관련 범위 내에서 조업도가 변동할 때 변동비와 고정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총 고정 원가는 변함이 없다. 맞고요. 2번. 단위당 변동 원가는 일정한 값을 갖는다. 맞고. 3번. 단위당 고정 원가는 비례 증감한다. 단위당 고정 원가는 요런 포물선 형태의 모양을 가지게 된다. 그지요? 요거를 비례 증감한다. 비례 증감이라는 것은 직선 형태를 말하는 거다. 그지? 그래서 요 지문이 틀렸다 이겁니다. 정답은 3번. 총 변동 원가는 비례 증감한다. 그죠? 직선 모양으로 쭉 증가하는 거다. 맞습니다. 정답은 3번. 문제 8번 봅시다. 종합원가 계산하에서 평균법에 의한 경우 단기제품 제조원가가 다음과 같을 때 선입선출법을 적용할 경우와 비교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자, 종합원가 계산이고 평균법, 선입선출법, 비교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찾으랍니다. 자, 자료를 보면서 종합원가 계산 쭉쭉 순서대로 한번 작업해 봅시다. 그리고 나서 해당 지문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볼게요. 자, 먼저 물량 흐름 파악해야 됩니다. 자, 제공품의 물량 흐름. 자, 기초 제공품이 0개네요. 하하. 기초 제공품이 0개라면 평균법, 선입선출법을 구분하는 실익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평균법, 선입선출법 결과가 똑같다. 됐죠? 진행합니다. 완성품 7,000개, 착수량 10,000개, 기말제공품 3,000개고 기말제공품 완성도는 50%입니다. 됐죠? 자, 파이프라인 그립니다. 이렇게 생겼을 때 7,000개는 처음부터 투입돼서 그냥 완성돼 버렸고 3,000개는 처음부터 출발해서 50%에서 멈추었습니다. 재료비, 가공비, 완성품 환상량 구해 볼게요. 7,000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적어줍니다. 3,000개 기말제공품이 돼서 자,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일시에 투입됩니다. 그러면 완성품 완산량 3,000개 곱하기 100% 3,000개가 될 거고 가공비는 야금야금 균등하게 투입되니까 3,000개 곱하기 50% 1,500개가 될 겁니다. 재료비 완성품 완산량 10,000개 가공비 8,500개입니다. 자, 배분 대상 원가 파악합시다. 기초제공품 0개다, 그지? 기초제공품의 원가는 0원입니다. 자, 단기 투입된 재료비와 가공비가 배분 대상 원가일 건데, 단기 착수 재료비는 50만 원이랍니다. 단기 투입 가공비는 자료가 없습니다. 됐죠? 자.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는 얼마입니까? 50만 원 나누기 10,000개입니다.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50원 되겠고 50원 맞나요? 나 이런 계산이 제일 어렵더라. 자, 50만 원 나누기 10,000 하면 50 맞네요. 그 다음에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는 구할 수 없네요. 물음표가 있으니까. 자, 그리고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이렇게 계산된답니다.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7,000개 곱하기 50원 플러스 7,000개 곱하기 요 네모 금액 그렇게 계산한 게 1050000이더라 이겁니다. 단기에 완성된 제품의 원가를 의미하니까.
됐습니까? 자, 7,000개 곱하기 무언가가 1050000원 된답니다. 그러면 1050000 나누기 7,000개 해보면 150 나온다고. 됐죠? 그러면 요 재료비의 완성품 판사량이 50원이니까 네모라고 표시한 요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는 100원이 될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50개 곱하기 7,000원 플러스 100원 아니 50원 곱하기 7,000원 플러스 100원 곱하기 7,000원 그렇게 열심히 계산해 보면 이제 1,050,00원이 톡 튀어나오게 된다고. 됐죠? 이제 역산을 해가지고 요 금액을 구하는 문제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특이하다 이겁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물음표라고 표시한 단기에 투입한 가공비는 얼마라는 뜻입니까? 100 곱하기 8,500 하면 되겠지. 그러면 85만 원이라고 금액이 계산될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자료가 종합원가 계산 1단계부터 5단계의 그 작업 순서에 대해서 이제 자료가 좀 들쑥날쑥하게 지금 제시되어 있다 이겁니다.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결론값이 이렇게 자료로 제시되어 있으니까 그 결론값 가지고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요 동그라미 한 요 두 금액을 열심히 구해 본 것이다. 됐죠? 이렇게 이제 작업 끝났고 이제 올바른 내용을 이제 지문에서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동일하다. 즉 결론값은 선입선출법이든 평균법이든 동일하다. 맞죠? 구분 시력이 없다고. 기초제공품이 0이니까. 2번. 기말 제공품의 완성품 환산량은 작아진다. 기말 제공품의 완성품 환산량은 선입선출법이든 평균법이든 동일하다고. 됐죠? 작아진다 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2번 지문 틀렸고. 3번 가공비 발생액은 80만 원이더라고 되어 있다. 그죠? 85만 원이었습니다. 기말 제공품 가액은 작아진다. 뭐 작아진다, 커진다 이런 거 틀렸다고. 평균법이든 선입선출법이든 그 결과값이 동일할 수밖에 없다. 기초 제공품이 0이기 때문에. 됐습니다. 그래서 뭐 열심히 역산까지 해가지고 금액을 열심히 구하긴 했는데 사실은 조금 지문 내용 자체는 너무나 쉽게 사실은 출제가 된 걸로 분석이 됐네요. 정답은 뭐다고? 맞는 설명은 1번이다. 됐죠?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사실은 뭐 열심히 역산까지 해서 풀긴 했는데 이 문제의 사실은 핵심은 뭐다고? 기초 제공품이 없을 때는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의 구분 시력은 없다.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 그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됐습니다. 지울게요. 문제 9번 봅시다. 세무상사는 직접 노동시간에 기준하여 제조간접원가를 예정 배부하고 있다. 단기의 제조간접비 단기의 제조간접 원가 예산액은 200만 원, 예산 조업도는 100만 직접 노동시간이다. 제조간접 원가 실제 발생액은 3070000원이고 실제 조업도는 150만 시간이다. 제조간접 원가 배부 차액은 얼마일까요? 정상개별 원가의 배부 차익 구하는 문제다. 그죠?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자, 제조간접원가 예산액이 200만 원이고 예산 조업도, 예정 조업도를 의미한다. 그죠? 그게 100만 직접 노동시간이랍니다. 그러면 예정 배부율은 직접 노동시간당 2원 될 겁니다. 자, 예정 배부액은 예정 배부율 곱하기 실제 조업도였습니다. 실제 조업도가 얼마라고?
150만 직접 노동시간. 그러면 예정 배부 금액은 300만 원 계산될 겁니다. 예정 배부액. 실제 발생 금액이 얼마다고? 3070001. 실제 발생 금액 아래쪽에 적을까요? 3070000이 실제 발생 금액이다. 실제 발생 금액보다 배부액이 더 작다, 그지? 과소 배부입니다. 얼마? 7만 원만큼 과소 배부. 정답은 7만 원 과소 배부라고 되어 있는 1번이 정답. 지웁니다. 문제 10번. 다음 중 표준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표준 원가란 사전에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원가를 뜻한다. 맞겠고요. 2번. 표준 원가가 설정되어 있으면 계획과 예산 설정이 용이하다. 맞겠고요. 3번. 표준 원가와 실제 원가가 차이 나는 경우 원가 통제가 불가능하다. 틀렸다, 그죠? 표준 원가라는 게 존재하는 이유가 표준 원가 딱 구하고 실제 원가 차이 나면 그 이유 밝혀가지고 좀 통제하고 관리하고 싶어가지고 하는 것이 시행하는 것이 표준 원가 계산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3번 지문이 틀렸고 정답은 3번. 4번 지문 볼까요? 원가 흐름의 가정 없이 제품의 수량만 파악되면 제품 원가 계산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이 표준 원가의 장점이었습니다. 문제 11번. 현행소득세법에 따른 기본공제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이때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3가지를 모두 충족한 경우에 적용되는 특별세공제 항목은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야 된다. 일단 근로소득만 있을 때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까지 오케이 소득금액 요건 충족하는 걸로 봐준다고 했습니다. 생계를 같이 해야 되고 나이가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이어야 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다, 그죠? 나이 요건, 소득금의 요건을 말하는 것이고 생계를 같이 해야 된다라는 내용까지 지금 덧붙여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다. 자, 이런 거 전부 충족했을 때 공제가 적용되는 특별세 공제 항목을 고르랍니다. 답 찾는 거 뭐 매우 쉽겠지만 우리 복습 차원에서 우리 열심히 정리했던 내용 다시 복습해 봅니다. 자, 특별세 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글자 좀 예쁘게 쓸게요. 교육비, 기부금, 4가지 특별세 공제 항목이었고, 소득공제이지만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거 정리합시다. 뭐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그것도 시험에서 많이 나오더라, 그지? 요 5가지 공제에 대해서 우리 열심히 정리했다 이겁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공제 적용받으려면 나이 요건, 소득금액 요건 모두 충족하는 것이 원칙이다. 모두 충족했을 때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몇 가지 예외가 있더라, 그지? 그런 것들을 좀 정리했었습니다. 의료비는 그 성격상 나이 요건, 소득금의 요건 따지지 않더라. 그 다음 군대 갓 제대한 24살 아들, 우리 떠올렸다, 그지? 24살 아들 나이 요건 충족 못하지만 대학교 등록비 엄청 비싸다고. 그래서 그거 나이 요건 따지지 않는다. 24살 대학생 아들 가끔씩 술도 한번 먹어야 되고, 그지? 책도 좀 사야 되고, 신용카드 쓸 겁니다. 나이 요건 따지지 말자. 그리고 기부금도 나이 요건 안 따진다라고 정리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표로 정리했었다.
됐죠? 그리고 조금 더 살붙여 볼까요? 교육비는 직계 존속은 안 되고, 직계 존속 교육비는 안 된다. 그지? 신용카드는 형제 자매가 사용한 거는 안 된다. 기부금 중에서 정치자금 기부금은 본인이 한 것만 되더라. 그지? 이렇게 살을 붙이면 우리가 시험 목적으로 딱 정리했던 내용이 모두 끝난다. 그죠? 워낙 시험 자주 나오니까 이렇게 정리했었습니다. 자, 요거 모두 충족했을 때 적용받을 수 있는 특별세 공제 항목은 뭐 보장성 보험료밖에 없지, 그지? 일반 보장성 보험료 세액 공제였다. 됐습니다. 지웁니다. 문제 12번.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인건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한명회사의 노무출자 사원의 인건비는 송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처음 들어본 내용이다. 그지? 넘어가는 겁니다. 2번. 비상근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송금으로 인정해 주겠다. 맞는 말이겠지. 자, 급여 주는 거 당연히 비용으로 인정될 겁니다. 송금으로 인정하는데 급여로 주는 것 중에서 송금 불산이 되는 게 두 개 있었다. 그지? 비상근 임원한테 지급하는 보수로서 부당행위 계산에 해당할 때는 송금으로 인정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문은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냥 원칙대로 송금에 산입하는 게 맞겠지 뭐. 그 다음에 참고로 이런 것도 있었다. 그지? 과점주주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임원 사용인으로서 임직원으로서 다른 임직원보다 좀 돈을 많이 받고 있다고요. 초과 보수액을 받고 있으면 그 초과되는 부분은 송금 불산입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규정도 있었다. 복습 한번 해보았고요. 요 지문으로는 나와 있지 않네요. 됐습니다. 자, 3번.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서 결정된 급여 지급 기준 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송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것도 맞다. 그죠? 보너스 주는 것도 당연히 송금으로 인정해 주지. 그런데 송금을 인정 안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게 두 개 있었다. 이겁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이거지 뭐. 임원 상여금, 임원한테 주는 보너스 중에서 급여 지급 기준을 초과한 금액은 한도 초과로 보아서 송금 불산입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임원 상여금에 대한 기준으로 인정되는 거는 좀 다양하게 폭넓게 인정해 준다고 했지. 그지? 정관, 주총, 이사회 결의에 의한 거는 전부 다 그 정당한 급여 지급 기준으로 인정해 준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뭐 있었습니까? 이익 처분에 의한 상여금, 그거 송금으로 인정 안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익 처분에 의한 상여금은 따지고 보면 세무조정은 전혀 나올 게 없더라 이겁니다. 이익 처분에 의해서 보너스를 준다. 회계 처리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총해가지고 주총 열어가지고 원래 이익이 많이 생겼는데 우리 임직원이 A라는 뭐 직원을 예를 들까요? A라는 직원이 이번에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그 사람한테 좀 보너스 줍시다라고 주총 결의했다 이겁니다. 그 주총 결의에 따라서 보너스 준다. 그런 거 회계 처리 어떻게? 차변에 미처분 이익잉여금, 대변에 현금 그렇게 회계 처리할 겁니다. 차변 자체에 비용 계정 과목이 온 적이 없으니까 법인세법에서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규정이 돼 있다 하더라도 세무조정은 전혀 할 게 없다라는 것이 결론이었다 이겁니다. 그죠? 이런 내용을 공부했었고, 그래서 3번 내용 맞는 거고 이제 4번 내용은 마지막으로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법인이 근로자와 성과 산정 지표 등에 의해서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지급하는 이익 처분에 의한 성과 배분 상여금은 송금 산입한다. 뭐 길게 풀었었는데 이익 처분에 의한 보너스 그죠? 이익 처분에 의한 보너스는 송금 산입 한다 안 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겁니다. 송금 산입 안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회계 처리하고 매치시켜 보면 세무조정할 거는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결론이었지. 됐죠? 그래서 4번 지문이 틀린 것이다. 송금으로 산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야 될 거고 4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뭐 답은 우리가 배웠던 내용으로 찾을 수 있을 것이고, 참고로 부연 설명해 볼게요. 참고로 요 내용이 한 2년 정도 전에 세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요, 이익 처분에 의해서 보너스 주더라도 몇 가지 요건 충족한다면 그거를 법인세 계산할 때 손금으로 인정해 줄게 라고 규정이 되어 있었답니다. 과거에는. 그런데 그게 세법 개정을 통해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 규정이. 그 규정을 업데이트 잘 하고 있니? 라고 묻고 싶어가지고 굳이 뭐 이상한 문구 섞어가지고 이렇게 출제한 거고요. 또다시 이 문제가, 이러한 지문이 등장할 가능성은 크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됐죠? 답은 찾을 수 있을 것이고, 요 문장이 좀 이상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스트레스는 받지 마시라. 됐죠? 이렇게 풀어봤고, 참고로 1번 지문 뭐 이런 거 우리 넘어갔는데, 이런 규정도 법인세법에 규정이 있기는 있답니다. 맞는 내용이고, 부연 설명 드려볼게요.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보십시오. 한명회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한명회사. 실무에서 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상법 규정을 보면 이제 이런 형태의 회사도 언급이 되어 있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회사는 주식회사가 제일 많다, 그지? 주식회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뭡니까? 유한 책임입니다. 내가 A라는 회사 주식을 1억 원어치 샀답니다. 1억 원을 내가 그 회사에 투자한 겁니다. 그러면 그 회사가 폭삭 망해도 나는 얼마만 손해보면 됩니까? 내가 투자했던 1억 원만 손해보면 됩니다. 그 1억 원까지만 나는 책임이 있다 이겁니다. 이게 유한 책임이다. 주식회사는 유한 책임인데 상법에는 한명회사라는 형태도 언급이 되어 있답니다. 이 한명회사는 무한 책임을 지는 회사랍니다. 무시무시한 회사다 이겁니다. 회사가 자칫 잘못되면 내 재산도 막 내놔야 됩니다. 무시무시하다, 그지? 그런 형태가 한명회사다. 그래서 한명회사는 무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노무출자도 인정이 된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 투자할 때는 돈을 내놔야 된다, 그지? 돈 1억 원을 출자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요 한명회사는 무한 책임, 어차피 내가 책임질 거다 보니까 돈 한 푼 안 내고 내가 그 회사에 딱 숟가락 얹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굉장히 유명한, 사회적으로 유명한 인사야. 유명 인사야. 나는 얼굴 마담이야. 내가 워낙 경영을 잘한다는 걸 다 사람들이 알고 있다 이겁니다. 내가 실제 경영하고 내가 얼굴 마담 될 거야. 내가 회사 하나 차릴 테니까 나한테 우리 요 회사에 좀 투자해 라고 돈을 좀 모은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형태가 뭐다고? 한명회사다 이거지. 나는 돈 한 푼도 안 냈어. 나는 제공하는 게 뭐라고? 노무를 제공한다고. 나의 경영 능력을 그 회사에 제공하는 겁니다. 그런 전제로 회사를 차렸고, 자, 나는 무한 책임을 지금 지고 있는 상황이야. 그 회사가 잘 되면, 그 고등분양 나도 가져오면 됩니다. 지분율 몇 %로 딱 책정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회사 잘 돼가지고 돈 벌면 그냥 출자 하나도 안 하고도, 돈은 출자 하나도 안 하고도 그냥 돈 가지고 오면 돼. 대신 그 회사 잘못돼서 뭔가 손해보는 일이 생겼다 그러면 내 재산까지 꺼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 회사다 이겁니다. 그런 회사에 있어서 내가 얼굴 마담이면서 노무를 출자했어. 나한테 지금 월급을 줄 수 있을 거야. 그 회사가. 그 월급 주는 부분에 대해서 비용으로 인정하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이겁니다. 그 한명회사는 어차피 돈 벌면 그 인물 마담이 상당 부분 돈 가지고 가게 돼 있어. 돈 이익 나면 이익대로 챙기고, 보너스 급여 주는 거는 또 회사가 또 비용 처리하고 그러면 이상해진다 이겁니다. 그 성격상. 어렴풋이 일리는 있어 보입니까?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정도 이해되시면. 그래서 법인세법 규정을 보면 한명회사라는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회사 형태에서 노무 출자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마십시오. 이상한 모양새가 나타납니다라고 규정되어 있답니다. 참고로 설명드렸습니다. 문제 13번 볼까요?
다음 자료를 근거로 하여 일반 과세자인 주식회사 세무의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과세 표준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자, 과세 표준 구하는 문제다. 그지요? 거래처에 600만 원 공급가액의 상품을 판매했다. 그러면 과세 표준 당연히 들어가겠다. 그죠? 그 다음 10월 15일 온라인 오픈 마켓 사이트를 통해서 매출이 발생했고 총 매출액은 500만 원 공급가액이며 오픈 마켓 사이트에 지급한 수수료는 50만 원이다. 인터넷 통해서 우리 회사 물건 팔았다 이겁니다. G마켓 11번가 뭐 이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물건 팔았다 이거지. 얼마짜리? 500만 원짜리 물건 팔았다고. 매출액 얼마? 500만 원이고 이게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이지 뭐. 그리고 인터넷 사이트에 수수료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요거는 뭐 비용이지 뭐. 비용이 돼서 우리는 인터넷 사이트로부터 세금계산서 받을 거고 그거는 매입세 공제 받으면 되는 거야. 지금 구하는 거는 매출에 대한 과세 표준 구하는 거지. 그러면 500만 원 요것만 딱 산입하면 되겠다. 그 다음 11월 20일 $10,000에 대해서 수출하기로 계약한 물품을 선적했다. 대금을 11월 15일에 수령해서 원화로 환가했다. 11월 15일에 환가 환율은 달러당 1020, 11월 20일의 기준 환율은 1달러당 1,000원. 자, 대가를 외화로 받았을 때의 과세 표준, 기본적으로 공급 시기인 선적일의 기준 환율을 가지고 계산하되 예외적으로 공급 시기인 선적일보다 먼저 달러 받아가지고 선적일 전에 환가했을 때는 그 실제 환가 환율 가지고 과세 표준 계산한다고 했습니다. 자, 선적일이 11월 20일인데 달러 받아가지고 환가한 거는 언제라고요? 11월 15일이라고. 그러면 11월 15일 실제 환가했을 때 환율 가지고 과표 계산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지? 11월 15일 환가율 1달러당 1020 곱하기 $10,000 그렇게 과표 계산할 겁니다. 좀 굉장히 좋은 문제라고 생각되네요. 우리가 이론 편에서 공부했던 거를 실제로 이제 금액 계산 어떻게 하는지 딱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좋은 문제다. 자, 마지막 12월 12일입니다. 10월 3일 거래분에 대한 대금 수령이 지연되어 연체이자 20만 원을 수령했다. 연체이자는 그야말로 이자 성격입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지? 그래서 과세 표준 계산할 때 전혀 이거 플러스할 필요 없습니다. 연체이자 받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세금계산서 끊는 건 아니니까. 그지? 그래서 과세 표준 금액은 요 세 금액을 합한 게 정답이 되겠고요. 금액은 $212,000,000이 될 것입니다. 정답은 2번 됐습니다. 풀어보았고요. 굉장히 좋은 문제라고 생각된다. 유사한 스타일로 또 출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잘 개념 정리해 두십시오. 지웁니다. 문제 14번. 다음 자료는 법인이 업무와 관련해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 공제를 위해서 신용카드 등 수령 명세서를 제출하고자 한다. 다음 중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경우는 모두 몇 개일까? 단, 공급자는 모두 일반 과세자로 가정한다. 이것도 중요한 문제다, 그죠?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실기편 문제 풀 때도 그렇고 이론적으로 실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자, 회사가 신용카드 매출연표 또는 현금 영수증 받았을 때 부가가치 신고서에 넣으려면 신용카드 등 수령 명세서라는 서식을 작성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회사가
신용카드 매출연표 또는 현금 영수증 받았다고 무조건 요 서식에 넣는 건 아니라고 했다. 그죠? 추려야 되는 게 4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매입세 불공제 대상 지출이라던가, 예를 들면 접대비, 비영업용 소형수용차 관련 지출 이런 것들이 될 겁니다. 두 번째, 상대방이 간이 과세자면 매입세 공제 안 되니까 추려야 됩니다. 세 번째, 상대방 업종이 다군 업종, 즉 영수증만 발급할 수 있는 업종이라면 매입세 공제 안 되니까 추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세금 계산서도 받고 신용카드 매출표도 받으면 철저하게 세금 계산서로 세금 계산서 받은 걸로 부가가세 신고서에 반영되어야 되므로 요 서식 작성할 때는 추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요 4가지 정리했었고, 문제가 요 서식에 기재하면서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는 거를 물었으니까 우리 정리했던 4가지 중에서 마지막 항목, 세금 계산서도 받고 신용카드 매출표도 받은 거에 대해서는 요 지문 내용으로 등장하지 않았을 거다 이겁니다. 앞에서 정리했던 3가지 항목 가지고 문제 풀면 된다. 그리고 문제에서 공급자는 모두 일반 과세자다라고 가정을 주었으니까 간이 과세자는 빼자라는 내용도 이제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래에 언급되어 있는 내용 중에서 매입세 불공제 지출 추려내야 되겠고, 다군 업종, 그죠? 영수증만 발급할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을 추려내야 되겠다라고 딱 정리한 다음 문제를 쫙쫙 풀어야 될 것이다. 됐죠? 자, 출장 시 사용한 회사 소유의 차량 2500cc 승용차에 대한 유류대. 이거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로서 매입세 불공제 지출이다 이겁니다. 이거 안 되고. 제주 출장 교통수단으로 사용한 항공권 여객 운송업으로서 다군 업종이다. 그지? 이거 안 된다. 거래처에 접대를 목적으로 구입한 선물 세트, 접대 목적 지출이니까 매입세 불공제 지출이다. 그지? 이것도 안 된다. 직원 명의 신용카드로 구입한 사무용품비, 요거는 된다 이겁니다. 그죠? 직원 명의 신용카드로 썼다 하더라도 회사에서 그 부분을 정산해 줬다면 회사는 그 부분을 비용 처리할 수도 있고 매입세 공제 받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등 수령 명세서 서식 작성할 때 구분란에 직원 명의 카드일 경우에는 신용이라는 란을 딱 선택한다라고 했었잖아. 그죠? 사업이라는 란이 아니고 신용이라는 구분 내용을 딱 선택해서 입력한다라고까지 우리 실기편 연습을 해보았다. 자, 그 다음 사무실에서 사용할 컴퓨터 구입, 요거는 들어가야 되겠다. 그죠? 추려야 될 거에서 해당하지 않으니까 맞고,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한 회식비 요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은 모두 하나, 둘, 셋, 3개가 될 것이고요. 정답은 2번이다. 됐죠? 굉장히 좋은 문제라고 생각되고 유사한 스타일로 또 출제될 수 있을 겁니다. 문제 15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의료비 세공제의 대상이 되는 의료비 지출액이 아닌 것은? 시력보정용 안경 구입비 된다 그지요? 단 한도가 있었다 그지? 연 50만원 한도였습니다. 2번 진찰치료 질병 예방을 위해서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되고,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는 안 된다 그지? 건강기능식품, 보약 이런 거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정답 3번. 보청기 구입을 위해서 지출한 비용 요거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82회 기출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